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다리 한쪽을 들어올려 잠시 버티는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신체와 뇌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재활의학 전문가가 일상 속 한발서기 훈련이 균형 감각은 물론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해 주목됩니다. 지난 1월 15일 외신 매체 BBC 퓨처는 한 발로 서 있는 행동의 다양한 이점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재활의학회 소속 재활의학 전문가 트레이시 에스피리투 맥케이는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균형 능력이 저하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 훈련은 신체 기능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발서기 훈련은 하체 근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동안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동시에 사용되며 이는 전신 근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하는 방식입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에너지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과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노화로 인해 하체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 낙상과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아이오와대 닐 시걸 교수 연구팀이 50에서 79세 성인 3,000명을 분석한 결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무릎 골 관절염이 있어도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훈련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손해와 기저핵,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발달합니다. 그 결과 신경계와 뇌 사이 정보 전달이 원활해져 인지 능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맥케이는 5초간 한 발로 서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인지 저하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대 연구팀은 설거지나 양치처럼 일상 동작 중 한쪽 발로 10초씩 번갈아 서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 동작이 많은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지진과 지각 활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단순한 자연 변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화산과 단층대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은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상 범주 안의 진동인지 아니면 누적된 에너지가 분출되는 전조인지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더욱 증폭됐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밤, 일본 혼슈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며 일본 북동부 일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 3m의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했고 실제로 여러 항구에서 20에서 70c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이로 인해 약 9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시민들은 사이렌 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지진이 단발성 사건이었다면 우려는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2025년 들어서만 여러 차례 강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는 1198회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진은 1995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 빈도와 강도는 일상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월 말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인근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진으로 관측사상 6번째로 큰 지진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기 30일 동안 전 세계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494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월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샌라몬 인근에서 규모 3.7과 2.9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여러 소규모 지진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들은 샌안드레아스 단층계를 따라 나타나며 이른바 빅1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역시 규모 7.0의 지진 이후 24시간 동안 16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진은 지각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잦은 움직임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남부와 미국 서부 해안 전체는 환태평양 지진대 위에 놓여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상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지진과 지각 활동은 단순한 우연이나 정상적 변동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조장할 때가 아니라 이 신호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증산도 도전 7편 17장에는 천하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자연의 변화 질서가 바뀌는 거시적인 개벽의 안목에서 보아야만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메뉴판보다 먼저 콘센트를 찾는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전 전력이 확보되는지가 하루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사유하는 인간, 도구를 만드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거쳐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을 설계하는 인간, 이른바 호모 프롬프트쿠스가 등장했습니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 입력이 아닙니다. AI라는 거대한 연산 인프라 속 잠재된 지능을 호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챗 GPT에 질문을 던지는 순간 GPU와 CPU, 메모리 반도체가 동시에 작동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시스템, 더 나아가 발전소와 자원 채굴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짧은 질문 한 줄이 물질 세계 전체를 흔드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산하는 주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지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성은 이제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문의 질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콘센트 유목민이 됐습니다.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는 전력 인프라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카페와 공항에서 벌어지는 콘센트 쟁탈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인지과학자 앤디 클라크와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가 제시한 확장된 마음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까지 확장됐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는 순간 그 확장 역시 중단됩니다. 기술에 기대어 확장된 인간은 동시에 전력이라는 물질 조건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손현주 전주대 창업경영 금융학과 교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비춰보면 콘센트 유목민 현상은 지속적 연결성이라는 이데아가 감각세계에서 물질적 제약과 충돌하며 드러난 불완전한 구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듯 보이지만 언제나 전력이 흐르는 지점으로 회귀하는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충전은 이제 새로운 생활 의례가 됐습니다. 잠들기 전 케이블을 꽂는 행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었고 배터리 아이콘은 생명 신호처럼 작동합니다. 동시에 이 반복 행위는 우리가 디지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무언으로 확인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호모 프롬프트쿠스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질문할 자유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 질문이 어떤 연산과 전력 소비, 환경 부담을 호출하는지 인식하는 일은 이제 책임의 영역이 됐습니다. 더 많이 묻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선택할 것인지 숙고하는 인간이 새로운 인간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곧 세계의 방향이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콘센트 유목민의 한계를 보면서 증산도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물질 문화가 극치에 발달을 했지만 그건 다만 한쪽으로 치우친 문화가 돼서 절름발이 문화다. 어째서 그러냐? 그 문화는 기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건 다만 물질 문화, 유형의 문화일 뿐이다.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다. 1000년이나 2000년 전으로 도로 환원이 된다. 그러니 절름발이 문화라는 것이다. 앞으로 오는 열매기 통일 문화라 하는 것은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합일이 된 문화다. 가을철에 가서 알갱이가 여물듯이 유형 문화, 즉 형상이 있는 문화와 무형 문화, 즉 형상이 없는 문화가 하나로 합해져서 하나의 문화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 가을철에 나오는 성숙된 문화, 인조 문화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비 어버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한국 항모론을 제기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이상 북한 억제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불침항모라는 표현은 과거 대만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더글러스 맥아더는 대만을 서태평양 방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중국 팽창을 막는 요충지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대만은 문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반면 북한은 거의 다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관심축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만 내부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안보를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다루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대만 문제에 명확한 개입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의 핵심 산업인 TSMC를 겨냥한 대규모 대미 투자 요구까지 겹치며 대만 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기대하는 응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역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 다영역 임무부대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긴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들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동맹국이 미국보다 앞서 중국을 자극할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한국은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 경쟁, 외교를 아우르는 정교한 균형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